최근 간호법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정치권끼리 그리고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상의와 조율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간호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곡관리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죠. 우선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헌법 123조에도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써져 있을 만큼 국민 식량 확보를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하면서도 쌀값이 폭락해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해왔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의 관리를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정책을 통해 해왔었습니다. 공공비축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정부가 매년 40만 톤을 사서 모아두는 거고요. 시장격리는 쌀값이 떨어졌을 때 과잉 생산된 쌀을 사들여서 농민들을 위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시장격리를 통한 쌀값 안정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언제 쌀값이 떨어지는지 정확히 예측하기도 힘들고 쌀값이 다 떨어지고 뒤늦게 쌀을 사들여 예산은 예산만큼 쓰고 그에 비해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을 여태까지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2년엔 쌀값이 역대급으로 폭락했었습니다. 작년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다 보니 쌀 생산비는 굉장히 많이 치솟았는데요. 하지만 쌀값은 오히려 최대로 하락해서 작년에는 농민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정부가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의 쌀을 사들이긴 했지만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질 때 사들인 거라 쌀값 안정화는 쉽게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농민만 피해를 크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나온 것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입니다. 기존의 시장격리 정책을 위해서 국가가 매입하는 것은 정부가 여태까지 재량껏 해왔었는데요. 이를 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해서 쌀값 폭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쌀 생산량 조정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쌀값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쌀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간편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쌀의 소비량은 대폭 감소했으나 이에 비해 쌀 생산량은 미비하게 감소해서 쌀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쌀 생산이 10년간 6%가량 감소할 때 쌀 소비는 19%나 감소하면서 쌀 소비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보조금을 주고는 있긴 하지만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만들어서 추진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찬성 측의 의견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쌀 농민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만들어주고 쌀 생산량 조정제를 통해서 쌀 이외의 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쌀 생산량을 줄여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많으니까 정부의 강제 매입을 강요할 게 아니라 농가의 쌀 감산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게 된다면 오히려 쌀 농가가 쌀 생산을 줄일 이유가 없고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할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감산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세계 농산물 경쟁에서도 도태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제 매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농업 정책에 투입해서 자급률이 낮은 다른 품목들의 생산성을 더 높이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곡관리법은 쌀을 재배하지 않는 농민들과 어민들은 제외하는 법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양곡법으로 사들인 쌀은 사료나 주정용으로 헐값에 팔기 때문에 국가 재정 손실이 크게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쌀 생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농민들의 민생,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와 농촌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은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기본권이 중요한지 기업의 재산권이 중요한지가 핵심이 되는 법인데요.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입니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쟁의 행위 등에 대해 정의하는 규정인데요. 현행 노조법 2조에 따르면 사용자를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정의했고 쟁의 행위의 목적을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쟁의 행위 내용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바뀐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 A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청 B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이후 하청 B는 본인 일의 일 중 일부를 하청 C, D, F에게 일을 나눠서 맡겼는데요.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청 C, D, F가 대기업 A의 파업이나 단체 교섭과 같은 쟁의 행위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청 C, D, F는 하청 B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또한 현행법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쟁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 부분에 대한 노동쟁의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 부분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하청업체들이 불리한 조건에 대해 노동쟁의를 원청을 상대로 할 수 있게 돼서 이전에 예를 든 하청 CDF는 대기업 A의 노동쟁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면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과 같은 이유로도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고용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던 원청업체에 책임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란봉투법 찬성 측은 현재 노조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 너무 좁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조법 2조를 고치지 않으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업체 직원과 특수고용 노동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해서 단체 교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하청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보장시켜 주자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은 만약 노란봉투법이 제정된다면 하청 노조들 입장에선 일단 원청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한 뒤 원청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지방노동위에서 시작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사실상 5심에 걸쳐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쟁의 관련 분쟁이 만연해지고 대법원까지 가야 적법 여부에 대한 결판이 나는 노동의 사법화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사 갈등 비용은 계속해서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투자를 안 하게 돼서 노사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노동시장의 안전성이 저해된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손해배상행 범위 규정입니다. 현행 노조법 3조에 따르면 합법적인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액 청구가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동반하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더라도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인데요. 이 또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적 쟁의 행위로 인해서 기업 A의 총 피해액이 3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노조법에 의해선 부진정 연대 책임에 의해서 회사 측이 쟁의 행위로 입은 손해를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에 300억 원을 다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에 참여한 조합업 1명에게만 300억을 혹은 참여한 조합원 3명에게 100억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 A의 마음대로 청구 대상과 청구액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책임의 범위를 조합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서 개별적 책임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이 높은 사람에게는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책임이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금액을 청구하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 재계 관계자는 파업에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하는데 청구 단계부터 이를 다 구분하는 건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쟁의 행위를 할 때 보통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귀책 사유를 전부 다 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귀책 사유를 일일이 묻기 어렵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불법 행위를 부추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정당한 절차에 걸친 쟁의 행위면 이미 민사상이나 형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다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노조법 3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찬성 측은
사용자 측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특정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소치하를 조건으로 노조 탈퇴나 권리 포기를 요구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등으로 소를 취하하게 되면 남은 조합원들이 손해액을 전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회사 측이 이를 조합원 사이 혹은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 기업들의 노사전략 문건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 활동을 저지하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급여와 자산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개인에게 몇 억씩 청구하면 이에 부담을 느끼게 돼서 사실상 어떠한 쟁의 행위도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동쟁의는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금액 내로 제한해서 기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법은 방송법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자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우선 현행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보시면 KBS는 11명, MBC와 EBS는 9명의 이사를 뽑게 되는데요. 세 회사 모두 이사진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거나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방송국의 사장을 뽑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EBS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면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선출하게 되는데,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MBC 사장을 선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영방송 이사들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현행법상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뽑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뽑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통위원회의 여야 구도가 3대2로 되어 있고, 방통위원회의 합의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뽑고 있다 보니 KBS 이사회의 경우는 7대4, MBC의 경우는 6대3으로 통상 배분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9명에서 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까 보셨다시피 공영방송 이사회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당 3명, 야당 2명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편향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바꾸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확대된 이사 21명은 국회와 다양한 위원회,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단체 등에서 골고루 뽑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영방송 사장 또한 성별과 연령대, 지역 등을 고려해서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 이 중에서 이사회가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서 임명을 제청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청래 위원이 뉴스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공영방송이 친여 편중으로 되어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시청률도 떨어지니까 방송국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는 결국 국민들의 손해이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으로 이 고리를 끊자며 방송은 방송인들이 하도록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여권의 입김을 줄여서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시킨다는 것이죠. 이에 반대하는 측은 현행 구조상 여당이 방통위의 이사를 더 많이 뽑는 것은 사실이나 구조적으로 여당의 충성적인 이사를 뽑기는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보면 지원자의 명단과 이력, 지원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나 질의를 접수해서 방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주관하는 면접 심사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여러 방송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알아보는 필기시험까지 치르고 있고, 추가로 2018년부터는 이사회 회의 중에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일부 내용을 빼고는 공개를 하고 있고 속기록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이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까지 다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무자격자나 친여 성향의 지원자를 꽂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반대하는 측은 이사들을 추천한 방송단체나 시청자기구 등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이미 장악했거나 이들과 이미 가까운 성향이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연구장악법, 노영방송 만들기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법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수기기간 없이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일수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상식일 텐데요.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면서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선 결국 잘 알고 잘 투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최소한의 시사를 제가 쉽고 간결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통해 매주 뜨거운 시사를 확인하세요.